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건강도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재은이, 츠루미 다카후미, 옴기니 김희철, 전나무 숲에서 펴냈습니다. 몸속 효소의 양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군요. 효소라는 말은 정말 자주 들어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주 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는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돕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효소는 음식을 작은 입자로 분해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서 흡수를 돕거나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돕는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강도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온갖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했던 단어 효소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셨다면 지은이 살펴보겠습니다. 츠루미 다카후미는 의학 박사이고 효소 영양학 1인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 효소의 낭비와 효소가 결핍된 식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최근 현대사회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을 젊게 유지하려면 바로 이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아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체내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아껴 써야 건강하게 수명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마구 사용하고 소비해 버리니 답답하다고요. 또 중요했던 거, 대변의 양을 늘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변의 색도 중요한데 대변의 양이 많아져야 건강하다는 저자의 책, 본문 살펴보고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가 전나무 숲이잖아요. 근데 자작나무 숲이라는 출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을 쟁취하는 비결, 효소 식생활. 일본은 장수국으로 유명하다. 100세를 넘은 장수인이 5만 명이 넘는다. 해가 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축하할 일일 것 같지만 이 현상 이면에는 비참한 현실이 어른거린다. 몸져 누워 약물로 연명하는 장수인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슬프지만 장수와 건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수인인 만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분명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장수국이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질병 대국이기도 하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신약은 속속 개발되고 있건만 왜 이런 참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질병의 근원은 오염된 장이다.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장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이다. 효소는 인체라는 화학 공장에서 영양소를 생명에너지로 바꾸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효소의 혜택을 받으려면 익히지 않은 과일과 채소, 발효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 음식들에는 효소가 있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이 있으며 양질의 수분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효소만큼이나 건강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식이섬유다. 채소와 과일, 해조류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장의 작용에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다. 게다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장내 세균의 발효로 생겨난 단쇄 지방산이라는 유기산은 우리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등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이 최근 밝혀졌다. 그러니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자. 현미나 배아미, 잡곡, 채소, 과일, 콩류, 감자류, 해조류, 버섯류 등의 식품을 식탁에 올리자. 병원만 믿었다간 더 큰 병에 걸린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주류는 서양의학이다. 서양의학은 급성 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진 백내장이라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라면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킨다.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라면 개복수술 등으로 막힌 곳을 뚫어줌으로써 우리 몸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나는 서양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라는 사실이다. 대증요법은 문제가 생긴 부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의료법으로 구급이나 급성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증상만 보고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다. 왜 수정체가 혼탁해졌는지, 왜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장이 막혔는지 의심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현상의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니 같거나 유사한 질병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 정답은 아니다.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약을 써서 증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라는 관행으로 환자를 약으로 절여버린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의 관행은 현재 진료에서는 거의 상식화됐다. 예컨대 이러한 식이다. 고혈압입니다. 강압제로 조절합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군요. 환자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걸러먹으면 위험하니까 매일 빼먹지 말고 계속 복용하세요. 당뇨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봅시다. 감기군요. 항생제를 드십시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경우 원래 병보다 더 무섭고 나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흰개미 때문에 벽이 무너졌다면 흰개미의 습성을 고려해 무너진 벽을 수복해야 한다. 흰개미라는 놈들은 집의 기초부터 좀먹기 때문에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약과 수술로 무너진 벽만 수복하고는 다 됐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래서는 근본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한다. 서양의학의 문제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질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남의 건강을 챙기는 의사가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한다는 뜻인데 서양의학의 치료를 보고 있자면 의사 자신이 병을 예방하는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만다라는 얄궂은 소리로만 들린다. 다시 말해 의사가 질병을 예방하지 않는 의료를 하기에 본인 역시 환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약을 계속 쓰면 면역력의 기반이 무너진다. 한마디로 약 범벅의 치료는 무서운 짓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낳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 자체에 있다. 서양 의학의 약은 주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칼 등의 천연 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무기적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이 되어 생체의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이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삼위일체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가 성립된다. 동물이 식물을 건너뛰고 바로 광물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학 약재는 거의 광물에 가깝다.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항생제 역시 우리 몸에는 이물이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 내부는 부패균 천지가 된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질병에 걸린다.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복용하면 감염증에 취약해지든가 백내장이 생기든가 골다공증에 걸리든가 그러다 돌연사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년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사고 중에서도 약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많다는 점도 놀랍다. 항암제도 사인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약은 이렇게나 무섭다. 유기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서 치료해야 한다. 서양 의학의 대증요법과 흔히 비교되는 의료가 자연요법이다. 자연요법은 질병의 원인을 식생활과 정신 측면에서 찾고 식사 내용이나 섭취법을 바로잡아서 몸의 상태를 조정하며 유기적인 연결을 중요시한다. 이것이야말로 원인요법이요 근본요법이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자연요법과 관련된 수많은 명언을 남겼다. 과식이 원인인 질병은 공복으로 치료한다.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우리 몸속에는 100명의 명의가 살고 있다. 환자를 먹이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된다. 반면 식사를 주지 않으면 병이 빨리 낫는다. 병은 인체 스스로의 힘으로 저절로 치유되며 의사는 이를 도울 뿐이다. 하나같이 지당한 소리다. 모두 2400년이나 전에 한 말들이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히포크라테스야말로 자연요법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의 근원을 찾는 데서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 효소는 생명활동의 촉매제. 나는 환자를 만나면 병의 근원을 먼저 따진다. 오랜 진료를 통해 알아낸 병의 원인은 대부분 장내 오염이며 식생활을 바꾸고 좋은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 치료법을 지탱하는 근거가 효소 영양학이다. 효소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해 효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웰 박사의 위대한 발견. 효소의 존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 10년도 채 안 됐으며 효소 영양학의 발상지인 미국도 30년이 채 안 되었다. 하웰 박사의 책 내용은 실로 획기적이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답을 찾아냈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수명에 대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즉, 몸이 가진 효소의 양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하웰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체 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환된 에너지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거나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다. 이 3대 영양소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같은 존재이다.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솔린을 태워서 생성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려야 하며 그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인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3대 영양소라는 연료를 몸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영양소라는 연료를 적당한 크기로 분해 및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중 몸에 필요한 것은 이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사다. 대사는 한마디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작용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생명 유지를 위해 유기체가 행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은 어떠한 물질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이 여러 단계를 거쳐 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야말로 생명 활동의 정체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이다. 촉매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주변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예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각설탕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각설탕은 타지 않는다. 하지만 각설탕 위에 담뱃재를 올리고 불을 붙이면 각설탕은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른다. 담뱃재가 촉매 작용을 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효소, 대사효소는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이다. 배터리가 없으면 가솔린이 연소되지 않듯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당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웰 박사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며 효소 영양학을 창시한 것이다.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사이에는 기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 기억해두자.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서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와 대사 모두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용인데 체내 효소가 균형을 맞춰가며 두 작용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점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체내 효소의 대부분을 소화에 빼앗기면 대사가 정체돼 버리기 때문이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은 있지만 체내 효소를 소화에 낭비하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생활비를 탕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 체내 효소는 생명의 근원이며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사 효소의 작용은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대사 효소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러니 체내 효소를 소화 효소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대사 효소가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질병과는 무관한 생활을 약속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사 효소가 부족하면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온갖 질병이 생긴다. 효소를 아껴라. 대사 효소가 많아야 질병을 멀리할 수 있다. 식습관의 역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타액이나 위액, 장액, 췌장액에 섞여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소화효소의 양이 그전 시대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바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스턴트, 레토르트 같은 가공식품, 백설탕이 들어간 식품, 당지수가 높은 식품, 첨가물 범벅인 식품, 고단백 식품, 농약이 묻어있는 식품, 트랜스 지방산 같은 나쁜 기름을 쓴 식품, 가열 처리된 무효소 식품 등이 수도 없이 많다. 이 식품들은 자연의 먹거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 몸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한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 등의 기관은 온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비축해 있던 효소를 동원해 소화효소로 변환해 준비하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효소의 적응 분비의 법칙인데 식생활의 질이 나쁠수록 대사효소의 역할을 해야 할 효소가 소화효소로 동원되어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첫째, 과식. 소화효소의 낭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과식이다. 과식이라는 나쁜 습관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때문에 대장 내에서는 부패, 이상발효, 산패, 지방의 산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먹고 바로 자는 습관. 먹고 바로 자는 습관도 체내 효소를 소화효소로 낭비한다. 1830년대 미국에서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과일과 생채소 중심의 자연식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의 건강 철학이다. 나 역시 이를 지지한다. 내추럴 하이진에 따르면 하루 24시간은 인체의 생리 리듬을 기준으로 3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가 배설의 시간대이고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는 영양 보급과 소화의 시간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와 대사의 시간대다. 즉, 밤 늦은 시간대는 흡수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시간이지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하면 효소의 낭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대사 활동에 쓸 효소가 모자라게 된다. 이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봐도 옳은 소리이다. 세 번째, 화학약제. 효소 저해 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 감기약이나 위장약 같은 약물이다. 이들은 인간이 경험한 적 없는 물질로 효소 저해와 성질이 유사하다. 화학약제는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효소에 달라붙어서 효소 본래의 작용을 저해한다. 그래서 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질병으로 늘어난 장내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더욱 번식해서 다른 질병으로까지 유발하고 만다. 긴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약은 언제까지나 증상을 완화시킬 뿐 질병 자체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질병은 자신의 면역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몸에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항해 면역세포와 효소가 싸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려는 반응인데 그러한 열을 약을 먹어 일부러 떨어뜨린다니 알고 보면 웃기는 짓이다. 체내 효소의 낭비를 막는 생활. 감기라도 걸려 몸이 아프면 체력으로 이겨내야 하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랑과 걱정이 담긴 말이지만 그 말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 이유는 동물의 습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물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지낸다. 단식을 하면 소화효소의 소비가 억제되니
상처나 질병을 치유하는 대사효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활동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음식의 소화 과정이다.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건강 철학을 일본에 소개한 마스다 마미코는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하루 3끼를 소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때의 에너지와 맞먹는다. 체외 효소의 비밀. 날 음식에 있으며 소화를 돕는다. 지금까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라는 체내 효소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체외 효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먼저 식이효소부터 시작하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체내 효소는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한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힘과 활성도도 차츰 저하된다. 요컨대 내 몸이 만든 효소인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양도 질도 점점 떨어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체내 효소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부족한 양은 보충해줘야 한다. 식이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이효소란 날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로 소화력이 있다. 하지만 식이효소도 체내 효소처럼 열에 약하다. 48도에서 2시간, 50도에서는 20분을 버틸 뿐이며 53도에서는 활동성을 잃는다. 즉, 본래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를 날로 섭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생식의 힘으로 되살아난 동물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생활습관병을 떠안고 있는 동물은 인간과 이들이 기르는 가축과 애완동물, 동물원의 동물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야생 동물들은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수명이 다해서 죽든가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혀 죽는다. 야생 동물이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데 바로 효소가 많은 날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만 먹는다. 모든 현상에는 예외가 있으니 동물원의 동물 중에서도 질병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물들이 있다. 바로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링컨파크 동물원의 동물들이다. 이 동물원은 병으로 죽는 동물이 적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 동물원도 가열식을 주었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동물들은 병에 잘 걸렸고 단명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가 사자, 호랑이 등 육식동물에게는 생고기, 뼈, 간을 주고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에게는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에 채소도 함께 주기 시작하자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먹이를 날것으로 주고 있다. 생식이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음식을 가열하면 효소가 죽기 때문이다.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짠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 첫 번째 방법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금방 짜서 마시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채소나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면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 단, 금방 짠 주스가 아니라면 이 영양소들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우리가 텅 비었을 때 씹듯이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소화가 잘 돼서 흡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씹듯이 마시면 타액 속 소화효소가 작용해서 소화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된다. 채소든 과일이든 갈아서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산화가 진행돼 효소의 활성이 사라진다. 산화는 효소의 적이다.
식이섬유의 무한한 능력. 장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효소식만큼이나 주목하는 것이 식이섬유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며 소화효소로는 거의 소화되지 않는 고분자 성분으로 정의된다. 사실 과거 식이섬유는 음식물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건강에 크게 공헌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식이섬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식이섬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영국의 데니스 버킷 박사다. 그는 모든 생활습관병은 금세기의 식생활이 식이섬유를 잃어버린 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버킷 박사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며 식이섬유는 그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다. 박사가 말하는 식이섬유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다. 식이섬유가 장벽을 자극함으로써 위장의 운동과 소화액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를 영양분 삼아 번식해 비타민, B군 등을 합성한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의 소화 시간을 늘림으로써 당분이 장에 흡수돼 혈당치가 상승하는 정도를 완화한다. 식이섬유는 대장에서의 음식물 통과 시간을 줄이고 장내 세균의 작용으로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 식이섬유는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내린다. 식이섬유는 유해물질, 중금속을 흡착해 변과 함께 배출됨으로써 바람의 위험성을 줄인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당질의 불필요한 흡수나 급격한 흡수를 막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원활한 배변을 유도해 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을 배설한다. 이러한 식이섬유의 작용이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증을 막고 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현대 일본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12g 정도이고 50대 이후에는 평균 16.5g을 섭취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이 제시하는 식이섬유의 영양 필요량은 하루 기준으로 20에서 25g이니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인식해 일부러라도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참고로 식이섬유 20에서 25g은 채소를 300g, 감자나 고구마를 1개, 과일 200g 정도는 먹어야 충족된다. 하지만 나는 후생 노동성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 식이섬유를 하루에 30에서 40g은 섭취해야 이상적이라고 본다. 귤은 속껍질도 먹고 사과도 껍질째 먹는다. 주식, 반찬, 국물 요리, 디저트 등에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을 집어넣는다면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암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어든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농경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되어온 현미 채식과 발효 음식, 해산물 중심의 전통식을 재평가하고 효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 보조제로 보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육부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선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를 8부,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와 같은 속담이 있듯이 선조들은 예부터 과식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를 경고해왔다. 나는 8부가 아닌 6부, 60% 식사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8부 식사를 처음 제안한 에도시대 1600에서 1800년대의 초기와 지금은 식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 한 그릇과 나물 한 종류 혹은 국 한 그릇과 나물 2종류였던 당시 식탁과 비교하면 지금은 고단백, 고칼로리식 위주라 7부, 70% 식사도 많아 보일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배를 60%만 채우는 육부 식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남녀노소가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는 1250에서 1650kcal 정도면 충분하다. 이를 우리가 평소 먹는 양으로 환산하면 배를 6부 정도로 채우는 일이다. 원래 일본인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 하루 3끼가 일본화된 시기는 도시에서는 에도 시대를 들어와서 중기 이후였으며 농촌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이다. 이는 일본인만의 특성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인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식생활이었다. 인간에게는 하루 2끼만 먹는 식습관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 인류는 탄생한 이래로 몇만 년 동안 배고픔과 등을 맞대고 살아왔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포식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 몸에는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성장 호르몬 등 몇 종류가 되지만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기아에 대비해 에너지를 확보하는 장치는 몇 겹이나 준비되어 있지만 포식에 대해서는 겨우 한 종류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1장에서도 소개한 내추럴 하이진에 따르면 아침은 배설의 시간대다. 땀, 소변, 변을 통해 몸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몸을 정화하는 시간대다. 그 시간에 고형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소화에 시간도 걸리고 몸이 부담을 느낀다. 아침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고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는 게 좋다. 장의 건강을 지키려면 소식과 효소식이 정말 중요하다. 배변량은 건강의 척도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는 진찰할 때 환자의 변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장 내부의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는 변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현대 일본인의 배변량은 130에서 180g 정도이다.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은 하루에 1000g 정도를 배변한다고 한다. 그들의 주식이 타로토란인데 타로토란을 통해 매일 대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건강하다. 이 차이는 인종이 다르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유적 발굴 조사에서 알려진 사실인데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문 시대의 사람들은 하루 1000g 정도의 변을 배설했다고 한다. 잡곡과 채소, 과일, 나무 열매, 해조류 등이 주식이었다니 그만한 양도 납득이 간다. 조문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학설이 더 있다. 평균 수명이 30대 전후로 단명했다고 전해지던 조문인들이 의외로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30%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9개의 유적에서 출토된 인고를 조사 연구한 뒤에 도출한 결론이다. 그들의 배변량을 보건대 분명 장수했었으리라 확실한다. 배변량은 건강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배변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배변량의 감소는 장내 세균의 감소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인은 면역력이 매우 높았고 변의 양도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다. 변비에 걸린 젊은 여성은 하루 배변량이 80g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 여성의 면역력은 어떠한 지경일지 무척 걱정이 된다. 수분을 제외한 변의 절반은 장내 세균과 그 사체이다. 식품 첨가물은 장내 세균의 큰 적이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장내 세균이 적고 활동 상태도 나쁘다. 그래서 변의 양도 적어진다. 일부러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로 쓰이니 첨가물이나 독소 등을 흡착해 배출해버리고 만다. 배변량을 증가시키는 식사가 미용과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싶다면 배변의 양을 늘려야 한다. 변의 색깔로 면역력을 체크한다. 내 면역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면역력을 알려면 건강진단 때 제시되는 백혈구 수치 등이 참고된다. 하지만 굳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면역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다. 바로 변을 통해서다. 변이 좋다는 것은 장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변이 나쁘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된다. 변에 어떠한 면을 보고 면역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색깔을 봐야 한다. 좋은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변의 색은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빌리루빈이 대장에서 어떤 화학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빌리루빈은 담즙 색소를 이루는 등황색 또는 붉은 갈색의 물질로 노화된 적혈구가 붕괴될 때 헤모글로빈이 분해되어 생긴다. 그래서 건강한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이 된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속은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변은 거무스름한 색을 띈다. 변의 색만 가지고도 면역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간단하지 않은가. 그러니 매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 전에 변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변의 상태로도 면역력 상태를 알 수 있다. 굵고 길며 물에 뜨는 변이 이상적이다. 설사나 변비 둘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도 어느 한쪽을 고르라면 설사가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설사는 일종의 독소 배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체내로 침입했을 때 그들을 재빨리 배설해서 몸을 지키려는 반사작용이 설사이다. 나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변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설사든 변비든 결국 체내 효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변의 상태로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좋은 효소식을 구취하면서 치료로 들어간다. 배변량이나 횟수도 중요하다. 현대인들의 하루 배변량은 약 130에서 180g 정도로 바나나 1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배변은 한 번에 보내는 양은 적어도 괜찮으나 하루에 2~3번 보는 편이 좋다. 대장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현대인들의 배변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배변량이 300에서 400g 정도는 돼야 바람직하다. 배변량을 늘리려면 식이섬유의 섭취를 빼놓을 수 없다. 매일매일 변 상태를 살펴보고 현재의 면역력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자, 다음은 이 책을 옮긴 분의 글을 마지막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효소식 생활. 오늘날 도시에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 식품을 자급자족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촘촘히 구축되어 있는 거대한 식품 공급 시스템에 의해 유통되는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한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을 구입하여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들은 부패하지 않도록 열 처리되고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으며 다양한 식품 첨가제를 넣어 맛과 향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는 편리하지만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파괴되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독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알 수 있다. 자연에서 수확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 해조류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말이다. 자세히 말하면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풍부할지라도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은 훼손되어 부족하고 효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된다. 효소, 그리고 보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면 3대 영양소는 충분히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게다가 소화되지 않는 잔류물은 장내 환경을 부패시키고 이상 발효와 산패를 야기해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독성 물질은 혈액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혈액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유도한다. 도미노처럼 우리 몸의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질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보존제로 범벅된 수입 농산물을 먹고 과식 등 몸에 나쁜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전자파,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추루미 박사는 효소 영양학의 근거를 두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살아있는 건강한 식품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액을 맑게 하여 인체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건강산업에 몸담아온 나의 생각과 같아 반가웠다. 인체의 생명유지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왜 우리가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인체의 세포는 약 100조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약 2%에 해당하는 약 2조 개의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 탄생한다. 이러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물질이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다. 효소와 이들이 부족할 경우 2조 개의 세포는 온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죽은 세포는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채 인체에 남아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절대량이 정해져 있다. 20세의 절정에 달하고 40세가 넘으면 급격히 저하된다. 체내 효소는 대사와 소화에 나뉘어 쓰이는데 대사 효소는 신진대사와 면역작용에, 소화 효소는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일에 사용된다. 인체가 만드는 효소의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작용은 식품에 함유된 식이효소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인이 먹는 식품에는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먹은 식품에 효소가 없으면 인체는 당장의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대사에 쓰일 효소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고 이는 대사 효소 부족을 초래하여 인체 내 대사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추루미 박사 역시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대사 효소가 소화 활동을 하게 되고 대사 효소의 부족은 결국 신진대사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역설한다. 효소는 인체 내 모든 생리활동에 촉매로 관여한다. 한마디로 효소는 우리 몸의 산소와 물과 같다. 없으면 죽는 것이다. 산소와 물의 부족은 인체를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효소의 부족은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건강보조제라도 효소를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피토케미컬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식하고 발효식품을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짧은 단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 장이 건강하고 혈액이 건강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추루미 박사는 강조한다. 인체 면역력은 20세의 절정에 이르고 40대의 절반, 50대의 3분의 1이 된다. 효소의 절대량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은 절제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효소 식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삶의 마지막을 침대에 누워 마감하지 않고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활동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건강도서를 관심 있게 읽으면서 저의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저자는 저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당연히 있습니다. 누가 결론적으로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어서 이런 아래의 원칙을 세워봤어요. 첫 번째, 가능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어도 현미밥은 다 좋다고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공통적이 아니라면 좀 더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를 우선 따라가 본다. 두 번째,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방법을 따라본다. 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번거로워져서 안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당근은 살짝 데치는 게 소화에 이롭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다수였는데 아침마다 당근, 사과, 레몬 주스를 섞어서 만드는 입장에서 잘라서 데치는 공정이 복잡해서 실천이 안 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당근을 갈아 먹자가 저의 최종 결론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방법을 우선 따른다. 세 번째, 이렇게 바꾼 식습관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살핀다. 네 번째,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조금 더 설득된다면 식습관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수용적인 사고를 갖는다. 여기 4번의 경우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꼭 건강도서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책을 읽는 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죠. 비판적인 시선은 잃지 않아야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가슴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러 언제는 이게 옳다더니 이번에는 저게 옳다는 견해의 책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단 다양한 의견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넓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나무님들께 크게 박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두 가지의 실천할 내용을 찾으셨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f I close my eyes and think about us, I can see the person I know I should be. 'Cause honestly, I don't have no time to waste. I'm trying to come back to you because now I see we were meant to be. Just tell me where
'cause I'm afraid that I'll end up here alone. Hope you'll understand how much I need ya. Take me back to when we were kids and didn't care if we were acting stupid, 'cause all we had was us. If I close my eyes and think about us, I can see the person I know I should be. 'Cause honestly, I don't have no time to waste. I'm trying to come back to you, because now I see we were meant to be. Acting stupid, 'cause all we had was us. If I close my eyes and think about us, I can see the person I know I should be. 'Cause honestly, I don't have no time to waste. I'm trying to come back to you, because now I